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931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추가로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용자와 직원 등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탔던 비행기 내에서의 전파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고령층으로 더 퍼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분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정부가 어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정안이 당초 원안에 비해 손해배상액은 줄고 책임을 묻는 대상도 축소되는 등 법안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 3일 정도 검토를 한 뒤에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서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이 99%가 넘는 두 업체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한 남성이 경찰과의 12시간 대치 끝에 어젯밤 늦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면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확진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931명으로 잠시 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00명 넘게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감염자 수가 800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네, 전수검사가 너무 늦어진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감염이 퍼진 데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교정시설들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3차 전수검사에서 확진된 수용자 233명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의 감염자는 모두 748명입니다. 이 중 수용자는 727명으로 전체의 30%가 확진됐습니다. 적정 인원보다 400명이나 많이 수용돼 기본적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안일한 초기 대응은 위험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직원들이 먼저 잇따라 확진됐지만 이달 14일 수용자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수용자 전수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수검사를 거듭할 때마다 이전에 음성이었다가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도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확진 수용자 345명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어제 이감됐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지 우려가 큽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를 통한 집단 내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포함해 밤 9시까지 전국에서 93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지난 한 주 평균적으로 매일 1,048명의 환자가 나왔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8%에 이르는 등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됐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타고 온 비행기 안에서도 추가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 등 7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승무원 1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30, 40대 어른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지난 22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열이 났습니다.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체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확진 직후 곧바로 격리시설로 갔기 때문에 추가 노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내에서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승한 그 승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승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 영국에서 들어온 80대가 숨졌습니다. 같이 들어온 다른 가족 3명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못 오게 하는 걸 일주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까지입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끝날 때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검체는 모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합니다.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합니다.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특히 강한 전파력이 치명적입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최고 70%가량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더 짧은 시간에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일단 감염되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지병을 가진 고령층에 보다 철저한 대비와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중혁 기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기존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전파력입니다. 만약에 이 전파력이 큰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파력을 높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전파력은 1.4배에서 1.7배가 강합니다. 확진자 1명이 전파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대 0.4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로는 확진자 1명이 1.11명에게 전파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1.51명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명률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더라도 강한 전파력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영향이 작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고 사망하시게 되는 분도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한 방역의 조치가 적용이 되더라도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의 대응 수준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파력이 커지면 취약한 건 고령층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34명이 숨졌습니다. 2주 전에는 81명, 3주 전에는 38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여전히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무시하고 정부와 의료진, 대다수 국민들의 힘겨운 사투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유흥업소들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연주광 기자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말 분위기를 내고 있어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은 꺼진 간판들이 대부분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진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몰래 영업을 이어가며 올해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흥업소가 손님을 골라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유흥사설 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손님들을 얻고 있고요. 단속이 아주 심할 때는 기존 단골 위주로만. 제보자가 지목한 사이트엔 광고가 넘칩니다. 코로나19 특별 할인을 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업소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업하시나요? 네, 형님 혹시 명함 같은 거 인증 좀 필요한데. 명함이요? 같은 거. 단속 때문인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곳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정된 장소를 보내주고 일단 여기서 만나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을 마중 나온 남성. 숙박시설로 들어가더니 지하로 내려갑니다. 맨날 룸하던 곳이라 지금은 룸은 아니고. 내려가자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명부 작성도 열을 재지도 않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맥주 안주 모자 나오시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제 인당씩 8만 원씩. 숙박업소 지하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난 모르고 와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리를 뜨며 매일 하냐고 묻자 매일 하시나 보네 그래도. 제가 매일 뭐 연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전화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빠져나온 취재진에게 접근하는 한 남성. 수고할 때가 아예 없어요. 가면 큰일 나요. 가다가 사장님들도 걸려요. 코로나 걸리고 아니 위험하다고 단속까지 걸려버려요. 성매매를 권합니다. 9시에 이제 다 마감을 다 하잖아요. 식당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는 손님들 엄청 많아요. 거리에서도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과 해당 업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현장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하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얘네들이 이걸 다 막았네. 문도 잠궜습니다. 그걸 만들었네. 안에 있다는 거 확인돼? 무작정 짤 순 없지. 통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취한 사람들이 내립니다. 실수로 올라온 손님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올라와서 진술서를 쓰는 상황입니다.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유흥업소를 이용하면 손님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게 확인되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저씨 불 켜요. 아저씨 불 켜요. 야 이쪽. 그거 잡아. 불이 꺼진 곳에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여럿이 먹고 마시던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온 현장입니다. 이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파티를 했던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저항하는 한 남성. 여자 바꾸라고. 아니 여자 바꾸라고. 나를 좀 알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놓고 담배도 피웁니다. 경찰은 이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업주와 손님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며칠 했어요?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이 계속되지만 현장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증상으로 역학 조사를 해도 불법 업소에 다녀온 걸 숨기려 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문 닫고 비밀리에 장사하는데 명부를 어떻게 쓰나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 마스크 쓰고 놀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선별진료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는 지금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밤을 지샌 이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가지 않으려는 마음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전 세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이미 상륙했을 것이라는 미 보건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변이 바이러스 역시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지로어 차관보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도 퍼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Well, we don't have proof that it's here, but we do suspect that it is likely here, given the global interconnectedness. 아직 널리 퍼진 건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진 않을 거라며 지금 백신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가 주로 미국 대사에게 자국이 만든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맞으라고 권유했지만 사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이미 2가지 미국 백신이 승인된 만큼 러시아인을 위한 백신을 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설리번 대사 본인도 백신보다는
러시아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주는 게 더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에 이어 5번째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도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 백신의 최종 결과는 내년 1분기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 소식도 오늘 하나 있는데요.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우한 지역의 상황을 영상 등으로 담아서 전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구금되거나 실종 상태인데 한 시민 기자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년 징역형인데 유엔에서는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병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컴컴한 밤인데도 화장장 건물을 불이 밝게 켜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 출입을 통제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모습을 시민기자 장전이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들입니다. 상하이 푸둥싱굴 인민법원은 어제 공중소란 혐의로 장장 기자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중소란을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킬 때 주로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천추스돌 우한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된 가운데 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37살 장자는 지난 2월 우한의 코로나 전면 실태를 취재하면서 당국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자는 지난 5월부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는데 중국 당국은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장자를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자의 변호인은 감옥에서 장자이 단식 투쟁을 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인 삼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은 장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면서 저항하겠다고 지난주에 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사무소는 장자한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현재 그녀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훈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기업과 또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자면서 발의된 중대재해법, 오늘 국회에서 심사가 이어지는데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대부분의 조항에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정부 책임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던 어제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18일째입니다. 이분들께서 처리 시한으로 정한 2020년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기존 발의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부안은 우선 유예 범위를 넓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2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인데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또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빠졌습니다. 쟁점이 됐던 대부분에서 경영계 요구가 많이 반영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법안 후퇴 기류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바뀐 우리 일상 모습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배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고 공정위 요구대로 2위 요기요를 팔기로 한 독일 업체의 결정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매물로 나오게 된 요기요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포기하고 배달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승인하면서 붙인 조건 때문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진 2위 배달앱 요기요의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특정 사업 부분을 모두 팔라는 조건을 제시한 건 이례적입니다. 공룡 배달앱이 등장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수수료와 할인 경쟁 등이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와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은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99%가 넘습니다. 1년 전 딜리버리 히어로가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4조 원대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독과점 논란이 계속된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할인을 더 많이 해줬던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한 달에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700만 명.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요기요를 어느 기업이 가져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인데요. 이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생겼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압류명령 효력을 갖게 됐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이 한국 내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인데요. 채권액은 총 8억 400만 원가량입니다. 압류명령 결정문 총 4건 중에 오늘 이 2건의 효력이 발생했고 내일 0시부터 나머지 2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압류 명령과 매각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압류가 가능해진 것이고 매각 명령은 이미 지난달 10일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해서 필수 인력부터 맡게 되는데 그 한국군 병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접종을 시작합니다. 초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경기도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그리고 군산기지의 의료 종사자, 응급의료요원 등인데요. 백신 접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접종받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국 국방부에서 계획한 초기 접종 분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도 정확한 공급량은 보안상 문제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에 대해서도 희망 여부에 따라서 백신 투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에서 카투사 병사 접종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당내 강경파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총장 탄핵으로 가는 방향은 옳지 않다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공고한 이후 경기도청 고위공직자의 30%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다주택 처분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적용한 인사를 오는 31일쯤 단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임식에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머지않아 주거 안정이 꼭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넘게 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데 한 주 동안 30원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판매 가격은 9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가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달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쌍용차 측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협력사들의 납품 거부 사태가 마무리돼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국가로 나가는 사람들이 출국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 안에 검사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모레부터 운영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육되고 있던 오리 13,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전국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30번째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격리음압병실에 있어야 할 8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까지 이동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환자가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에서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가 20여 미터를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지나가던 경찰관 2명이 택시를 몸으로 막고 차에 올라탄 뒤 가까스로 멈춰 세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들을 더 돌봐야 한다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조계종 신년 법어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자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신교계에서도 신년 메시지를 냈는데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없었고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근대 낭만주의 문예 운동을 이끈 동인지 백조를 계승한 개간지가 나왔습니다. 100년 만입니다. 백조 이름을 그대로 쓰고 100년 전 마지막 호 다음 순번을 썼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죠. 이를 포함해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책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외식 할인 지원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배달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7개 배달앱을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를 신고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을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좋지 않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면서 내륙 곳곳의 가시거리가 500m 안팎에 머물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15도로 오늘보다 10도 넘게 떨어지며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부터 새해 첫날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많게는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2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영하 3도, 광주 2도, 대구 영하 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5도, 전주 7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 흉기를 든 남성이 들어가서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12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과의 대치는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밤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가로 얼굴을 내민 남성, 무언가에 불을 붙이더니 밖으로 던집니다. 창문도 뜯어 아래로 내던집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청주 한 상가 건물 4층 헬스장에 흉기를 든 남성이 들어와 인화물질을 뿌리고 문을 부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헬스장 직원 등 약 20명을 일단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계속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부탄가스와 휘발유를 보여주며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헬스장 대표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내 황당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위기협상팀까지 투입돼 설득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밤 11시 반쯤 경찰 특공대원 2명이 건물 옥상에서 줄을 타고 헬스장 창문으로 들어가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대치 12시간 만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컸습니다. 특수협박과 방화,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이 30대 남성을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남성의 90대 노모는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인 60대 남성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충정로에 있는 아파트 1층 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14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70대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후속 협상을 타결한 지 나흘 만인 어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안팎에서는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영국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4일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이 브렉시트 후속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회 역시 내일 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4년 반 만에 유럽연합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재정과 국경, 법과 통상의 통제권을 회복했다며 독립된 교역 국가로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CNN 방송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오히려 가난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대 우방인 미국이 영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국이 양보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는 불만 여론 역시 영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 어업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합의대로 해도 어획량의 대부분은 유럽연합 어선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다른 목표를 위해 어업이 희생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brilliant. I mean, it was a mistake to try to come off the union in the first place, but that was what most people decided. And we've done it, and we just got to get on with it and make it as profitable for ourselves as possible.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센 것도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개의 국가가 영국을 상대로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프랑스가 영국발 입국을 금지하면서 화물 트럭 4천여 대는 동시에 발이 묶여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에 이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영국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Definitely, because of the sorry, I'll take these off. Because of the increase rate, it's far more infectious than the last one. So we've got to do what we've got to do, and I think they're going to panic and then panic buy. And I think what with the situation with Brexit as well, people are going to panic buy even more. 유럽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했습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까지 영국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브렉시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후속 협상 이후에 존슨 총리가 내후 외환에 직면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내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장 큰 부분이 어업입니다. 예, 영국인에게 이제 어떤 그 소울푸드, 대중 음식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피시앤칩스의 재료인 대구, 그리고 이제 고급 어종인 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남부 영불 해협과 서남부 켈트에서 영국 어업 쿼터가 지금 그 10% 선인데요. 이번 합의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5년 반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그 EU 측 어획량 쿼터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영국 어부들이 마음껏 잡을 수 있으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내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고요. 애초 브렉시트가 추진한 게 어떤 국경 통제권이었죠. 외국인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존재하면서 영국의 어떤 한계 상황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불만으로 시작된 건데요. 지금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은 오히려 어업 통제권,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문제가 됐다는 그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브렉시트가 영국의 대미 외교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은 어떤 영국을 통해서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그 EU 주요 국가 그리고 이제 EU 자체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이제 구도를 이제 선호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간의 오랜 이제 특수한 우호 관계가 어떤 그 미국과 EU와의 관계에도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관계에 필요 없이 바로 영국이 이제 EU에서 빠지니까 미국인 바로 이제 EU와 어떤 외교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이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EU와 서로 이제 미국, 영국이라는 매개가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어떤 직접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이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혹은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요. 영국 내에서는 고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할까요? 지금 사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영국 내에서 전체 식품을 보면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55%만 자국에서 조달을 합니다. 나머지 외국에서 들여오는데요. EU에서 26% 정도 들여오고 아프리카에서 4% 정도 들여오는데 가장 큰 그 4분의 1에 차지하는 EU에서 들어오는 게 앞으로 이제 그 이전만큼 원활하지는 않을 그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랑스가 가장 먼저 영국과 이제 국경을 닫았거든요. 이건 이제 방역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그 EU 탈퇴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떤 영국에 대한 그 협상을 압박하는 합의를 압박하는 그런 이제 외교적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영국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경쟁 국가였죠. 네. 그런 경쟁 국가였던 게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더 이제 이건 뭐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방역이다. 그러면서 더 영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처음에는 완전히 차단했다가 지금은 이제 필수 인원을 오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는 70% 정도 빠르지만 치명률은 그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제 방역과 정치 그리고 이제 영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어떤 배신감 혹은 이제 불만 이런 게 앞으로 외교적으로 많이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후속 협상 타결 이후 첫 인터뷰에서 영국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유럽연합 탈퇴라는 두 가지의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는 것과 인사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에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은 무효라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였음을 발표합니다.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 지난 10월 30일 이후 약 2달 만에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난해 12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1년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 3일 정도 검토를 한 뒤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추천위원들께서는 의결을 강행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은 그 표결에 불참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퇴장을 했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떠나자 남은 5명이 표결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야당 측 위원회 참석과 상관없이 정족수를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그런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효력 집행 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명된 26번째 장관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한 차례 미뤘던 민주당이 이번엔 강행했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재석 의원 수 총 26인 중 찬성 의원 수 17인, 기권 의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의석수에 밀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변호부자가 구의역 사고 관련 막말 등 논란이 많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또 후보자 역시 깊은 반성 중에 있습니다. 의혹만으로 인사청문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 인사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호부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진행된 그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폭되기만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도 저는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변호부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변호부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채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 기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 소식은 황혜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23.9%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바로 그제 저녁에 발표된 조사인데 여기선 이재명 지사가 23.4%로 선두였습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 8%포인트 넘게 차이 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로 공개된 조사인데 조사 기관에 따라 완전히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두 기관의 조사 방법 차이에 주목합니다. 이 지사가 1등을 한 조사는 100% 전화 면접,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 대답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면 윤 총장이 1위를 한 조사는 90%가 ARS, 즉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성향을 드러내기 꺼리는 보수 지지층, 이른바 샤이 보수의 표심이 ARS에 더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두 조사의 완료 시점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1위를 한 조사는 24일 오후에 조사를 마친 반면 이 지사가 1위를 한 조사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중단을 법원이 결정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까지 결국 상륙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최고 70%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70%가량 높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하나는 이 분석이 충분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주류 형태는 G폼, 그중에서도 GH폼인데요. 이거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그러니까 400에서 400%에서 1000% 정도까지 확산이 잘 된다.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뒷받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70%, 즉 1.7배 정도 높다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학문적 성과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방역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 네. 영국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이 변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과 맞물려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진자의 수를 기존의 확산세와 비교를 해보면 전파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바이러스를 추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80에서 90%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게 G4인데요. 그 중에 GH4이거든요. 그러면은 GH4은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GH4은 왜 주류가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자마자 상당히 초기 부분에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4배에서 10배가 되면서 순식간에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류는 G4이라고 하는 주류가 전체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이 G4보다 1.7배 되는 게 새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확산은 더 빨리 일어나겠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1.7배니까 지금 나타났으니까 주류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이거는 나타나더라도 천천히 일어나겠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도 지금의 이 1.7배가 지금의 주류를 뚫고 주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역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나가 정말 확산은 빠른지 1.7배 빠르다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12세 어린아이들에게도 보다 더 감염을 잘 시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증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그러니까 과장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대로라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교수님의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이러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전파가 잘 일어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주류 바이러스는 초기 바이러스 상태일 때 4배에서 10배 정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는 이미 이 상태에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이것보다 1.7배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한참 밑에 있거든요. 네. 점유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기는 쉬운데 이것은 어느 세월에 이것을 따라잡아가지고 주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공포가 조장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의 상황도 공포를 조장할 만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지금 알려진 70% 최고치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감염되고 그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주류가 GH라고 하는 주류가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더더욱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소수의 지금 변이체가 숫자를 늘려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류를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공포가 조장되기보다는 연구의 결과나 실제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은 그렇고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백신 아니겠습니까? 국내에도 빨리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백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백신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든 전 세계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안전성입니다. 네. 두 번째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량과 맞물려 있는데요. 얼마나 신속하게 짧은 주어진 시간에 대량의 접종을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종류를 확보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 승인이 난 화이자나 모더나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백신을 가지고 대통령 말씀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실제로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1,000만 명분이 계약이 되어 있지만은 계약 여하의 내용 수정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분이나 1억 명분도 쉽게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이 백신은.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대량 구매, 대량 접종 신속하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는 1월 중에 영국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이어서 유럽 전체를 통과하는 유럽 식약처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 식약처는 미국의 FDA와 거의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되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되면 실제로는 2월이나 3월에 접종이 되기보다는 서류 심사가 1달에서 2달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월이나 4월 달에 접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조달만 가능하다고 하면 5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는 전 국민이 접종이 되면서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반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 반 정도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또 대통령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려고 하면 물량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총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백신을 들여오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최근에 하루 3,000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된 현직 국회의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숨진 뒤에 감염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하타 유이치로 의원은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에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진단검사 예약이 밀려서 일요일에야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한 뒤 코로나 검사를 했고 어제 저녁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하타 의원이 처음인데요. 일본 언론은 1967년생인 하타 의원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0명입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2만 4,400여 명이고 사망자는 3,300여 명이 됐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소식도 보면 3대 지수 모두 최고가로 마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장중과 그리고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재정 부양 체계에 서명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는 0.68%가 상승하면서 3403.97에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87%, 나스닥 지수는 0.74%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또 노딜 브렉시트가 해소되면서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49%가 오르면서 13,790.2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도 1.20%가 상승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는 0.54% 올랐습니다. 다만 영국 런던 증시는 휴일이라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올 한 해는 공연업계에 타격이 컸습니다. 하반기에 관객들을 위해서 어렵게 무대에 올랐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또다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온라인으로 돌아온 두 편의 창작 뮤지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아무것도 몰랐어.
너와 나 지금부터 새로 알게 될 거야. 두 눈을 믿지 마, 상상을 믿지 마. 말해줄게 모든 걸.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시대가 외면한 진실을 이야기한 두 명의 과학자,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17세기 당시에는 금기시되던 지동설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창작 뮤지컬 시데레우스입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내일은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별이 전하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공연의 제목처럼 이들이 연구하고 사랑했던 우주의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룻밤이 천년, 하룻밤 꿈이 만년, 그대를 만나고파 긴긴 밤 뜬 눈으로 지샜네. 천년만년 그리워하지만 끝내 이루어질 수 없는 아픈 사랑에 좌절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괴테의 고전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무대로 옮겼습니다. 올해 개막 20주년을 맞은 창작 뮤지컬 베르테르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관객들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팬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아왔고 제작비 문제로 공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관객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무대를 지켜냈던 공연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에서 역대 최대 승률을 기록한 신진서 구단이 2020 바둑대상 최우수 기사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76승 10패를 기록한 신진서의 승률은 88.37%로 1988년에 이창호 구단이 세운 88.24%보다 0.13%포인트 높습니다. 이 기간 신진서는 메이저 세계대회인 LG배와 삼성화재배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931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추가로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용자와 직원 등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탔던 비행기 내에서의 전파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고령층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분석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정부가 어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정안이 당초 원안에 비해 손해배상액은 줄고 책임을 묻는 대상도 축소되는 등 법안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 관련 3차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오늘 내놓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매출이나 임대료 등과 상관없이 업종별로 똑같이 주는 지급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